그 할 리뷰 1457회 믿음, 욕망, 살이 새 신부 유해영 사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이거 범인 잡았고 무기징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유해영이라는 사람이 결혼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신랑이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죽어 있었어. 신고했어. 장례식 열렸지? 장례식장에 경찰이 찾아와요. 범인 찾았다고. 남편을 끌고 갑니다. 남편이 범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이건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피해자 친구. 원했던 결혼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도 입었고요. 즐거워했어요. 피해자 엄마. 사위가 혜영이한테 잘하더라고. 잘하고 해서 나도 아들처럼 생각해서 아들 하고. 서울 강서구에서 센터 운영했고 지난해에 지인 소개로 만나서 10개월간 연애했습니다. 좀 빨리 결혼했죠. 그래서 부부가 됐고 남편이 서씨야. 남편의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았다. 빌라 같은 데로 보이는데 일단 예의 바르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집들이 있었어요. 신혼 3개월 차. 혜영 씨의 어머니에게 사위 서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이렇게 통화하죠. 여보세요? 서서방. 혜영이 왜? 혜영이가 왜? 죽은 거야 이미. 자,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가 오죠. 따님이 오늘 새벽이랑 오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사망 추정 제대로 안 나왔죠. 신랑의 진술대로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죽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의 출근 시간대로 일단 잡아놓은 거고. 지금 서서방 뭐 하는데요?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요. 장모님하고 통화 좀 해보셔서 장례식장으로 일단 옮겨야 된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엄마는. 서울 갈 때까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다. 피해자 언니. 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좋게 술 먹었는데요. 새벽에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런 연락을 받은 거지. 감식반 분들이 정리하고 있었고 거기 멍하니 앉아있는 서씨가 있었다. 서씨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런 거냐? 이랬더니 모르겠대. 울면서 막. 언니가 답답해서 설명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설명할 게 없지. 이 당시에는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죽어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혜영씨가 사망하기 전날 언니랑 술자리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잘 준비를 마친 혜영씨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동생이 잠을 잘 못 자는 애다. 그래서 잘 때까지 기다렸나? 소파에 있다가 들어갔다. 소파에서 TV 보다 잠들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출근했어요. 일어나서. 근데 오후 시간에 아내랑 연락이 안 됐다. 남편의 진술은 일단 이런 거야.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안방에 사망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남편이 일단 우리가 범인이라고 알고 보는 거지만 이 진술 당시에는 이 말을 믿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돌연사를 했다는 건데 지병이 있던 건 아니냐. 유해영 씨는 건강염려증이 있대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건강검진도 잘 받는다. 그럼 별일 없었던 거야, 신체에는. 자, 그래서 발견 당시 윗입술에 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 희미하게 빨간 줄이 있었습니다. 아랫입술 깨문 듯한 이자국도 있었고. 자, 타살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은. 형사분이 이거 부검해야 된다 했더니 그때 동의하더라고요. 남편이 동의했대요, 부검에. 내 동생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하려고 그렇게 보고. 자, 이때까지도 아내 쪽에서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 사이 죽을까봐 불안해서 혼자 못 둔다. 이거 봐. 자, 그리고 장례식 열립니다. 빈소에 있었는데 형사들이 와서 서씨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하더니 그리고 긴급 체포합니다. 아내 가족들이 놀랬어. 장모님 저 아니에요. 막 지랄하다가 아빠한테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90도 인사까지 하고. 근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래 이 새끼가 이때. 그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난리도 아니었죠. 다 죽여버린다고 저 새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인이 경부 압박의 질식사입니다. 목에 빨간 줄 갔다 그랬잖아. 목 조른 거야. 자, 근데 외부 침입의 흔적이 또 없어요.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부인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자 가족들이 서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자네 집에 가게 앞장서 그랬더니 집에 안 간대요. 빈소가 차려지기 전 신혼집에 가보겠다는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집에 가기 무섭대 남편 새끼가. 혜영이네 집에 홈캠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캠 찾아보자. 왜냐면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2마리를. 그래서 강아지들도 확인하고 이럴 때 외출하면은. 그러려고 이제 이거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아마 이거 메모리 카드 빼놨을걸? 녹화된 영상 남아있지 않았다. 메모리 카드 없다. 혜영씨 휴대전화에 홈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앱도 없다. 사실 서씨가 어머니에게 혜영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던 통화 속에 이상한 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요.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 혜영이 어디 아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일단 얘가 연기를 안 해. 의심받기 전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또 부검하자고 주장했다. 경찰이 오자마자 저 아닌데요? 이 지랄 하는 거야. 지 말대로라면은 아내의 사망 원인을 자기도 모르는 거고 자기가 안 한 거면은 경찰이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경찰이 오자마자 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지랄. 미친 새끼. 지가 찔려가지고. 아니 선생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망하신 게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잔데 한번 부검하는 것도 마음이 아플 텐데 또 그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이게 당사자 아니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제3자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무슨 의문사 같은 거 일어나면은 부검하면 되지 않냐?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사들 같은 거 나왔을 때 가족이 부검 동의하지 않았다 하면은 가족이 X발 범인이네. 왜 부검을 동의하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가족이 죽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쉽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봐봐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의문사를 당했어. 근데 부검을 하자고 말을 못 합니다. 사지를 갈라가지고 안에 장기 다 드러내서 이것저것 실험을 다 해보는 거야, 부검이. 신체를 그냥 해체해버려야 돼. 내 가족이 죽은 것도 짜증나고 열받고 억울해 뒤지겠는데 사지를 해체하자는 것까지 해야 되냐고.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 잘라가지고 뭐 여기저기 담가보고 짓이겨보고 잘라보고 쪼개보고 다 해야 돼요. 여기저기를. 그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해. 부검해야 된다. 왜 부검 동의 안 하냐? 범인이냐? 찔리냐? 너무 쉽게 말한다고. 이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감정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혜영 씨 언니가. 아니 가족이 죽은 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쉽게 부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물론 해서 범인 잡으면 좋은 건데 이 부검이라는 말의 무게감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지. 남편이면서. 자, 이 새끼 봐봐. 억울하다면서 재부검 요청을 합니다. 자, 3개월 차 신혼부부인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 하루 전 3월 12일 언니를 만나기로 했던 혜영씨. 미용학원 수업 듣고 남편과 같이 신혼집 인근으로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혜영씨 부부와 언니까지 지인이랑 4사람이 함께했다. 제가 혜영이랑요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하면은 제가 물어봤을 텐데 전혀 얼굴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좀 힘들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곤해하는 모습 외에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혜영씨. 여느 때랑 달랐던 건 오히려 남편 쪽이다. 딴 때는 좀 조용히 있고 했는데 그날은
먹어요, 마셔요 이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우리 서씨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아, 이미 이게 지금 아내분을 술 먹이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새벽 3시 10분경 언니를 집에 데려다주고 20분 뒤 신혼집 주차장으로 들어온 게 확인됐어요. 집에 들어온 혜영씨는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은 새벽 4시. 그 후 서씨의 모습이 확인된 건 신혼집 인근에 설치된 CCTV다. 건물 관계자, CCTV 화면을 다 찾아서 봤는데 서씨가 10시 좀 넘어서 나갔어요.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갔다. 그는 혜영씨 가족들에게 잠든 혜영씨를 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에 출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근무했던 직원의 기억은 다르다.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자, 이분들이 한 분은 필라테스 강사고 이분은 회원인가 그럴 거예요. 오전이면 꼭 나왔었거든요. 11시에는. 11시에 끝나요, 수업이. 그러면 제가 갈 때 꼭 선생님 고생했어요? 잘 가세요. 인사를 하고 가는데 급여 확인 부탁드린다고 3월 13일 1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낮에. 늘 출근하던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씨가. 어디 있던 거냐? 지금 급여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씨랑 강사가 통화하는 거야. 2월에 노쇼가 좀 많았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한 4번인가 돼요. 2개만 차감하고 입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우선 알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해요. 서씨가 직원에게 입금했다는 연락했고 혜영씨에게 통화 4번 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119에 신고했다. 일단 통신 내역은 그래. 이 사이사이에 무슨 행동이 있었냐가 중요하겠지. 자, 출동했던 소방서는 신고 시간이 오후 2시 25분이었대요.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씨가 외출한 오전 10시부터 신고가 있던 2시 반까지 서씨의 정확한 행적은 알 수 없죠. 혜영씨가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긴 새벽 4시와 남편 서씨가 집을 나선 오전 10시까지 이 6시간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 둘만의 집에서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씨가 이 6시간의 알리바이를 못 만들었나 보다. 그죠? 혜영씨 가족들과 같이 부부의 신혼집을 살펴봐요. 동생 짐들만 빼놓고 가해자 짐만 놔둔 상태로 있다. 이걸 왜 집에 두고 쓰셨던 거예요, 두 분은? 카메라를? 강아지 때문에요. 거실이랑 방을 다 찍고 있는데 그날 저장된 영상은 없습니다. 오빠. 동생 휴대전화에 홈캠이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서씨가 잠금을 풀어서 삭제를 했다 그래요. 해당 기기 제작 업체에게 문의해보니까 저장된 영상들은 앱을 삭제해도 클라우드 영상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예, 맞아요. 어플을 지워도 서버에는 영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복구해가지고 로그인 시도했는데 인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망 신고한 뒤야 지금 이 추적 과정이. 명의가 없잖아. 지금 유혜영이라는 사람의 명의가 존재하지 않잖아. 말소됐으니까 복구가 안 돼요. 이것만 됐으면은 범행 입증이 바로 됐을 거야. 이게 좀 아쉽죠. 휴대전화 인증하고 재설정해야 되는 거라 명의자님 휴대전화를 아예 해지하신 상황이면은 설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방법 찾습니다. 취재 중 사건이 있던 3월 13일 새벽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들었다는 이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네, 5시 반인가쯤에 둘 다 깬 거는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잠귀가 밝고 좀 민감해요. 일상생활 패턴의 소리는 그냥 쿵쿵거리면서 가거나 이런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 들었나 보다. 범행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되게 독특한 패턴의 소리였어요. 생활 소음이 아니었고 들리기가, 그리고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소리였다. 무거운 걸 좀 질질 끄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파닥거리는 소리도 좀 났고, 그 다음에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약간 이런 소리였어요. 숨 막히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남자 소리는 아니었다고 봐요. 야, 이거 범행 순간이네. 한 30초는 되지 않았을까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그 소리는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목소리 같았다. 하필이면 같은 안방이고, 만약 다른 방이었으면 다른 방은 들을 수가 없겠죠. 수사 과정에서 남편 서 씨는 술에 취해, 그러니까 범인을 잡긴 했어요. 이미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을 한 거야. 인정하면서. 혐의 떨구려고. 그날 새벽 3시 30분 집으로 돌아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서 씨는 자기를 무시하는 혜영 씨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랬다. 말다툼하다가 분이 안 풀려서 평소 혜영 씨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무시한 게 또 떠올랐다. 여자한테 좀 당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자는 아내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눌렀다. 이게 내 진술이었던 거야. 자, 그 새끼 애비 만나 봅니다. 아버님도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놀랐죠.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면회는 갔다 오셨어요? 예. 말 한마디 안 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일단 그냥 밀쳤는데 부딪혔는가 봐요. 아들이 며느리를 살해했을 리 없다는 서 씨의 애비. 서 씨가 화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욕을 좀 했대요. 자, 서 씨의 주장 사실이냐? 혜영 씨 측은 서 씨가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은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검해 보니까 수면제 성분 나왔습니다. 약을 먹은 상태에서 당한 부분이에요. 아,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 나왔어요.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걔가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술 먹고 약 먹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애예요. 건강 관리가 철저해서 술 마시고 수면 유도제 먹는 위험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때문에 가족들은 서 씨가 혜영 씨의 수면 유도제를 먹였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서 씨가 저한테 약통에서 약 꺼내더니 누나, 형사분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이거 혜영이가 먹던 거라고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봐. 수면 유도제를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은 서 씨가 전부터 혜영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그래서 그날 수면 유도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주장하죠. 서 씨는 정말 계획적으로 혜영 씨가 수면 유도제를 먹게 만들었던 걸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건 강제로 먹였는지 아니면 몰래 먹인 게 맞는지 혜영 씨가 먹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혜영 씨가 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새벽 4시 서 씨가 혜영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5시 사이의 1시간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그가 밝힌 우발적 범행의 계기는 당황스럽게도 그날 혜영 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사건 검색하면은.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자기를 이제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싫은 소리가 나왔던 거다. 34살,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까지 이르게 된 두 사람. 아니 근데 요즘은 좀 늦어져서 적지 않은 나이라기보다 34시면 사실 적기 아닙니까? 적기? 딱? 안 그런가? 지금 사회에서는 딱 정년기 아닌가? 같이 늦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혜영이가 말을 좀 틱틱해도 서씨가 그냥 웃기만 하고요. 누나 이거 봐요. 저 얘한테 잡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건 발생 전 연이틀 동생 부부와 시간을 보낸 언니의 눈에는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혜영씨 시신을 장례식에 운구한 시점에서 뜻밖의 얘기를 꺼내요. 이 서씨가. 저는 성욕이 정말 강한 사람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하는데 이 미친 새끼가 갑자기 저는 성욕이 강한데요. 혜영이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혜영이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경찰이
이 언니에게도 가서 뭘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들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을 빌려 말하고 싶은 거겠죠? 경찰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은근히 흘려놓는 것 같아. 장례식장 복도에서 갑자기 성욕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이 서씨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성관계를 거부당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고, 남편이랑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따로 들으신 건 없나요? 생리하는데 너무 많이 양이 많아서 몸도 피곤하고 힘들다곤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기간 때문에 못 참아서 살인까지 하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혜영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2024년 2월쯤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여 이게 고마워? 내 마음이야. 사랑해 내 여자. 나도 사랑한다. 까만 하트. 봐봐. 문제가 좀 있었네요. 예. 근데 맨날 스킨십으로 싸우잖아.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하겠지. 사랑하고 좋으면 성관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우리 진짜 못 만나. 그러니까 남자애가 알았어, 힘들게 안 할게. 다른 날에는 나만 좋은 걸 왜 함? 서로 좋다고 해야지. 진심 앞으로 성관계 때문에 싸울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혜영씨 이 주제로 저번에도 이 대화했었다. 이 남자애가 패턴이 보면은 불만을 드러냈는데 여자분이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럼 남자애도 확 수그러들어요. 지가 먼저 의사를 밝혀놓고 문제 제기해놓고 상대방이 반발을 크게 하면은 포기를 극단적으로 좀 빨리 하네.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려. 여자분의 반발 한 번에. 올라간 상태에서 좀 떨어지고 유지하면서 설득하고 뭐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네요. 바로 포기해버려 그냥. 마치 그런 느낌이죠. 아내 때리는 남편들이 때리고 나면은 무릎 꿇고 비는 경우들 많잖아요. 막 진짜 나를 뭐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막 무릎 꿇고 막 절하고 막 그죠? 극단적으로 막 감정이 약간 그런 새끼를 보는 것 같아요. 스킨십 문제가 있다. 친구들에게 혜영씨가 이 문제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애 때도 관계로 싸우긴 했어요. 그래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서씨의 요구가 계속되니까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서씨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 봐봐. 불만 없으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래.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알았다. 다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자랑은 얘기가 된 걸로 여자는 이해하잖아.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나와 이 문제가.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처음 말한 거 알지? 네 스킨십 좀 안 받아주고 애정 표현 너만큼 못 맞춰주는 거. 적당히 하자고. 진짜 네 구미에 맞는 애 만나는 게 빨라. 난 이거 이상 지금 못해. 그러다가 임신을 해버려요 여자분이.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야. 아기가 생겨서. 피해자도 그러면서 애 갖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 좀 있었고 결혼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었고 근데 애가 생겼으니까 해버린 거지 뭐. 국외 여행을 몇 달 전부터 잡아놨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베트남은 가까운 거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대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봐. 공항에 내려서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하혈을 너무 많이 했다. 응급차 불러서 갔다고 들었어요. 유산됐구나. 임신 6주 차에. 유산 뒤에 서씨는 혜영씨를 위로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무슨 뜻일까? 이게 뭐 뜻이 있나? 당연히 남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임신 중에도 막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걱정되니까 거부를 했었나봐요. 여자분은 또 건강 염려증도 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남편의 문제, 내 생각엔 그런 거야. 이게 이 상황은 지금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강도의 문제입니다. 이 새끼가 좀 약간 좀 빡센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임신 6주 차에도 가능해 할 수 있어. 좀 더 지나가도 더 배불러도 할 수 있어. 문제 안 돼. 근데 6주 차에 유산했다는 게 일반적인 걸로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새끼 뭔가 좀 더 과한 짓거리를 한 게 아닌가. 임신 중에도 뭐 요구해서 싸웠대요. 근데 유산하고 나서도 또 하재.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34살이면은 이게 좀 떨어질 만도 하거든? 그래서 사이가 무조건 이게 문제구나. 유산하고 회복 중인데도 계속 요구했다. 이 당시에 혜영씨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남자 봐봐. 지치면 서로 힘이 되고 기대야지. 네 말이 맞는데 너는 그 애정 표현 하나로 나를 들들 볶아먹는데 난 몸이 하나야. 계속 하혈을 하는 게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 갔나봐요. 초음파를 다시 해보니까 자궁외 임신이 됐어요. 이게 뭐지? 정상 임신으로 자궁 안에 수정란 하나, 자궁 바깥 자궁외 임신으로 수정란 하나가 동시에 착상되는 거예요. 거의 3만 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지? 병합 임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증상과 특별히 구별이 어렵고요. 바로 진단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하고 한 달 만에 또 수술을 해야 됐어요. 나팔관 절제를 했습니다. 한 개를. 그리고 나서도 또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나팔관 하나 제거하고 수술했어. 자궁 혹도 2개 있는데 열어보니까 검정색으로 터지기 직전이었대. 중간에 한 번 했으면 애가 몸이 안 돌아왔나 보다 해야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밖에 수술 자국도 안 아물었는데 자궁 안에 상처는 아물었겠냐?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건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했어. 보통 수술 기간에서 평균 회복 기간 최소한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기간이에요. 그치? 신체 기능이 올라오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잖아. 근데 신체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성관계 역시 산부인과 장기랑 연결된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아내가 거절하면은 바깥으로 놔두는 게 좀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그래도 합리적인 그나마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여자를 강제로 이렇게 자꾸 하냐 왜? 이건 또 무슨 심리야? 근데 좀 응해주긴 했어요 또 여자분이. 친구들과의 대화. 유산하고 나팔관 제거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의사가 된다 해서 또 징징대서 하고 네가 진짜 말을 안 했지만 상처다 내 마음에. 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 힘들겠다. 남편이 좀 징징대나봐. 자꾸 이 문제 얘기하고. 그만 징징대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여자분이 정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더 이상 얘랑은 어떤 그 관계 회복에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 이제는. 만약에 이혼 얘기 나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상황일 것 같아. 자, 남편 봐봐. 내가 먼저 스킨십 안 하면 우린 스킨십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니 조금만 사랑해달라는데 존나 치사한 새끼야. 과하게 요구하면서 그거를 마치 사랑의 척도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죠. 정서적인 안정이나 공감보다 스킨십과 관계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이럴 때도 위해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혜영이한테. 아내는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 강아지들 밥 좀 주고 오라고 얘기했나봐요. 서씨가 집에 갔는데 안 와서인가? 하여튼 홈캠을 켜서 봤는데 이 새끼 뭐 시켜 먹었어. 피자 시켜가지고 TV 보면서 막 주워 처먹고 있더래요. 아유 이 새끼 발 모은 거 봐. 아 가위로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싶네. 아유 이 사람이 인격이라는 게 처먹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처먹는 자세. 꼬라지 보세요. 이 새끼가 지금 어떤가. 응? 아유 알람 진짜.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또 아내가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단지 성욕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욕이 높기만 하면 다른 여성에게도 성적으로 집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왜 이런 거야, 이 새끼? 두 사람 중 먼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쪽은 서씨다. 연애 초기부터 결혼과 아이를 언급하던 서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과 불안도 드러냈다. 아, 이 새끼 약간 좀 정서적인 결핍이 크구나. 아, 약간 좀 핫타치 남자인 거야. 결혼해서 같이 사는 자체가 서로 좋아하니까잖아. 그럼 그 자체로 그 관계를 읽어내야 되는데 행위를 통해서 자꾸 정서적 안정, 우리가 이걸 하니까 얘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 이 새끼 씨 하남자 푸시 새끼네. 봐봐, 의심하잖아, 쓸데없는 걸로. 아까 그 남자들 뭐야? 아까 그 남자들 뭐냐고? 누구? 여보, 술 마지막에 누구랑 먹었어? 이지를 하잖아. 가해자 특성이 매우 소유욕이 강하고 통제 욕구 강하고 집착하는 관계다.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가 본인의 욕망을 총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봐, 이 새끼 약간 좀 하드한 그런 거, 좀 무슨 이상한 막 미국 하드코어 포르노 많이 보고 커가지고 빡센 것들 많이 하면서 좀 가학적이고, 물론 여자분 중에도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맞으면 되는 건데 여자는 아니잖아,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남자 새끼가 그것만을 통해서 어떤 지배를 하면서 남성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경우의 새끼인 것 같아. 집착, 지배욕, 통제욕 이런 모든 거를 한 번에 실현하고, 이때 피해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되는 존재. 그래야 자기가 좀 존재감도 확인되고 뿌듯하고 이럴 거야. 서씨의 친구들도 이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의심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면 문자로 사과해왔다. 서씨가. 의심한 건 미안하고 앞으로 의심 안 할 거고, 화 좀 풀어. 앞으로 핸드폰 몰래 보는 짓도 안 하고 일하는데 방해 안 하고. 존나 쿨한 척하네. 지속적이고 무리한 성관계 요구에도 혜영씨가 서씨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임신을 엄청 원했잖아요. 근데 유산이 됐고, 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혼 생각도 할만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참았지? 애가 생겨서 그런 건가? 얘기 나왔구나. 이혼이 답인 것 같아. 난 결혼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내일 일어나면 이혼 서류 작성하러 가자. 그럼 남자 새끼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반성문 쓰고 막 이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런 새끼야. 그래서 여자분이 이거를 믿어주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돼서 또 일어나. 그럼 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남자는 더 큰 사과를 합니다. 더 많은 사과. 그럼 여자분이 전보다 더 많이 반성하네? 또 봐줘. 근데 또 일어나. 그럼 더 큰 사과, 더 큰 사과, 더 큰 사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자분이 결국에는 더 이상 무슨 사과도 안 통해. 아무리 네가 이래봤자 안 통해. 여자분도 학습이 됐잖아. 이 새끼 이때만 이런다. 그래서 남자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살인으로 가는 거죠.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어요. 화가 난 서씨가 도로 한복판에 차 세우고 혜영씨에게 욕을 했다. 친구들은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싸우는데요, 뒤에서 빵빵거릴 거 아니에요. 그때 서씨가 목 졸라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했었나?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당기고 욕을 했다. 봐봐, 여자가 화만 좀 내면은 바로 반성해, 이 새끼. 아까 목 졸라 죽여준다길래 무서워서 너 피해 도망가는 거야. 집에 찾아오지마 하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 졸라 죽이겠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옷 잡아당겨서 옷 찢어져서 미안해. 사과를 되게 빨리 쉽게 해요. 사과의 가치가 없어요, 얘한테는. 진짜 사과도 막 과하게 미안하단 말 해서도 미안해 막 이렇게까지 나와, 이런 새끼들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성관계 거부가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아닐까. 범행 당일에 성관계 거부라는 게 정말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방아쇠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주요한 살해의 동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밝힌 살해 동기 이면에 또 다른 이유를 숨겨뒀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서 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 건물에 수상한 공지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더 커. 성관계는 그냥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고 그 사이에 진짜 원하던 게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서 씨가 운영하는 필라테스의 회원님이에요. 교통사고로 인해 배우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대표님께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입니다. 공지를 누가 한 거요? 서 씨의 형이요. 형이 갑자기 등장해버렸어. 필라테스 센터 회원들에게 대표인 서 씨는 위독한 상태고 아내 혜영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리는 공지예요. 서 씨 형은 왜 이런 거짓 공지를 작성해서 돌린 걸까? 서 씨의 직장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은 없는 걸까? 자, 서울 번화가의 고층 빌딩에 있습니다. 서 씨가 5년 동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홍보를 해줘. 탁 트인 전망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일대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했다. 형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힘들다는 코로나 시기도 버텨냈는데 혜영 씨 사망 이후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 혜영 씨는 서 씨의 필라테스 센터 한편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지인 서 씨가 필라테스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형이 관리만 시키고 월급을 따로 안 줬던 것 같아요. 서 씨가 대표직에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는 서 씨의 친형이래요. 이 새끼 바지야? 서 씨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관리만 했습니다. 혜영이가 형 만나는 자리에 가봤더니 서 씨를 그냥 노예처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혜영이가 형에게서 독립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고 서 씨 형이 5천만 원만 주면 필라테스 센터 니네한테 줄게. 아, 그래서 양도 받았네. 돈 주고 부부께 됐네. 혜영이가 어쨌든 필라테스에 5천만 원을 아내 돈이야 나온 게 또. 서 씨가 다음 날인가 나가서 공과금 낼 거 있다고 3천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필라테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혜영 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했다. 아내 돈으로 다 운영해왔던 거네. 그러면 카톡 내역도 있네요. 오늘 관리비랑 월세 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혹시 1,300 중에 반만 다시 빌려줄 수 있냐. 아니 놈이 그러면 나가서 알바라도 뛰든가. 뭐 아내는 돈이 뭐 땅 파서 나와? 비응신 새끼 진짜. 아니 능력이 안 되면 하질 말든가. 형이 이거 5천 받고 양도한 것도 그냥 손 턴 거네. 장사 안 되니까. 조금 오래 일하신 강사가 두 분 계시는데요. 센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강사들에게도 빌렸어. 운영이 어렵다는 걸 회원수가 좀 줄어드는 걸 보잖아요. 저는 강사니까. 원래 오전에 회원이 많이 왔는데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스튜디오 룸이라고 되게 넓은 데가 있어요. 저랑 강사가 단둘이 수업을 하길래 아니 왜 이렇게 회원들이 없지 그랬어요. 확 줄어버렸구나. 매달 2,000에서 2,500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 회원 없어도. 보증금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임차료도 밀렸어요. 한 7, 8번을 1,000만원 빌려주라 그래서 며칠 있다 갚고 그런 게 잦았습니다. 부부가 재정이 안 좋았네. 혜영씨 사망 전날에도 남편 서씨 이 새끼가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채워넣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어요. 이게 그러면은 돈 때문에 이게 살인이 난 건가? 5천만 원을 채워넣기로 한 날이요? 그것도 지났고 월세도 지났고 그래서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얘기하니까 막 절절 매더라고요. 사건 한 달 전 혜영씨가 이혼 요구와 같이 필라테스 투자금과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이혼 서류 뽑아오면서 내 돈 9천만 원도 갖고 와. 집 명의 네 걸로 바꿔줄 테니까 나머지 돈 입금해 당장. 이 집 내 명의로 바꾸고 이혼 서류 가져와. 그때 돈 나머지 주고 서류 사인해줄게.
야, 그냥 파국이었네. 사건 직전에는. 그래, 살인 그냥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심각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야 돼요. 거의 뭐 이혼 확정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네. 부부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가게 팔면 원금 줄게. 남편이 얘기해요.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지낼게. 불편하면 나갈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 돈 때문에 많이 싸웠다. 주변에서도 알고 있었고. 1월인가 혜영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없다. 저녁 먹고 오는데 전화가 또 와요. 서씨가 돈을 빌려달래요. 아니 씨발 어떻게 아내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하냐. 이거 도라이 아니냐 진짜. 와 진짜 금전 개념 존나 없다. 아니 어떻게 아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요? 진짜 돈으로 이용하려고 혜영이를 저렇게 한 건가 싶어요. 그렇다면 동생이 연루된 사망사건을 교통사고인 것처럼 공지한 서씨의 형, 그리고 이 새끼도 이상하네? 서씨 형은 왜 그랬을까?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 안 받습니다. 대신 이 건물주에게서 사정을 들어요. 동생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서씨 형한테? 예, 처음엔 그랬죠. 운영을 좀 더 하다가 팔자. 자기가 팔아주겠다. 시설 전체를 통째로. 매장이 마비될 거 아니에요. 운영자가 없어졌으니까. 강사들도 수업하면서 불안해하고 기존에 끊어놓은 사람들 회비가 많잖아요. 회원들이 피해를 안 보게 운영을 해준다고 생각했죠 잠깐. 아내 사망하고 이제 서씨 잡혀 들어갔고 지금 이제 매장이 운영자가 없잖아. 그때 이제 서씨 형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내가 이거 좀 팔 건데 잠깐만 운영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봐. 며칠 대신 운영하다가 사건이 알려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못하겠다고 하고 털어버린 거죠. 아 이게 사장 부부가 살인나서 잡혀가고 하면서 가게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소문나면 안 살 테니까 거짓 공지 때린 거구나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소유자도 운영자도 아닌 서씨의 형은 왜 나서서 필라테스 센터를 팔려고 한 걸까? 원래는 형이 하던 곳이잖아요. 원래부터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동생이 했어요. 관리만 동생이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형이 하다가 동생한테 물려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야 이거 집안 존나 콩가루야 남자네. 그러면은 형이 동생 명의로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다가 그러면서 동생을 또 막 쥐잡들이 하면서 관리만 시켜. 돈도 안 줘. 동생 명의의 센터인데 근데 심지어 5천만 원까지 주고 명의자에게 센터를 양도했다고? 이게 뭐야? 서씨의 아버지는 서씨에게 전해들은 게 있다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내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집을 좀 욕을 했대요. 에이 병신 같아 진짜.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걸 좀 욕을 했나봐요. 누구한테요? 친구라나 문자를 한 걸 봤나봐요. 이 집구석은 아빠가 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좀 집안에 기강을 잡고 아들 새끼들 지랄하는 거 좀 이렇게 확실히 단도리를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나이 들었다고 애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무게감을 딱 잡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몰라. 노인네. 아내 혜영씨가 서씨의 집안을 비난해 살해했다는 주장의 진실이 뭘까요? 혜영씨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친구들에게 했다는데 결혼 전 혜영씨가 시댁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은 있습니다. 결혼식 잡아놓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앉아서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니까 밥을 떠먹이고 있더래요. 아픈 건 사실이야. 엄마도 언젠간 아플 수도 있잖아. 그냥 내 부모다 생각하고 가끔씩 들으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싫은 소리가 아니고 걱정이지 걱정. 갈등은 없었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히려 혜영씨가 서씨 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에 범인이 됐지만 서씨 남편이 고마워하기도 했었대. 혜영씨는 시댁 행사나 명절에 음식을 막 만들어 가기도 했다. 근데 이 새끼는 왜 이제 와서 자기 집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거냐? 자, 친구들이랑 한 카톡 봐봐요.
이미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 봐봐. 아우 내가 왜 저딴 병신 새끼랑 결혼했지? 너 왜 무슨 일이냐? 난 저 새끼랑 임신 안 할 거야. 저 새끼 애 안 낳을 거임. 엥? 일주일에 2번 해준다더니 왜 안 해주냐 그래?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내 말이 내가 한 달을 안 해줬어? 성관계하고 다음날 저지랄을 해. 그냥 섹스에 미친 새끼야 그 새끼.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혜영 씨가 시어머니의 장애가 아이에게 유전자일 것이라는 걱정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신과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에 분노를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살해의 이유가 되냐? 시댁에 대한 비난도 오해가 있어 보여요. 피해자를 비난할 만한 거리를 찾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진짜로 욕을 했어도 살해의 동기가 좀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욕을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것들에는 혜영 씨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 거부를 주요 이유로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니 근데 이게 핑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한 참작이 좀 될 거라고 봐? 이 새끼는? 서씨 이 새끼 무슨 빡대가리인가? 자, 오윤성 교수님 입계를 했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중에 종속돼 버려요. 서 씨가 아내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 씨의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정된 거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성적인 그런 걸로 내가 너를 묶어놓겠다 이거예요. 경제적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내가 언제든 떠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나는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관계적인 걸로 사이를 좀 유지하려고 집착했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될수록 혜영 씨에 대한 의존을 높여갔다. 그래서 성관계에 집착했다. 이혼에 대한 압박과 채무 상환 요구에 그날 서 씨는 더 이상 자신이 혜영 씨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건 아닐까요? 피해자가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즉 가지지 못하면 망가뜨려 버리겠다. 자, 그럼 이 새끼 처벌 어떻게 되냐? 일단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보통 동기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 정도가 권고예요. 서 씨가 했던 거짓말이나 증거인멸 같은 행위도 처벌이 될까?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법에서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사후적으로 불량한 정상으로 평가받아서 형을 좀 높이는 요소로 참작할 뿐이지 별도로 그렇게 죄가 서명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이 새끼. 아주 그냥 개씨 하남자 새끼였던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뭐 능력 있고 그럼 당연히 좋지만 없어도 좋아할 수 있어요. 여자는 더더욱. 남자랑은 좀 이성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가 그래도 정신머리 번듯하고 환경 좋게 잘 살기는 못해주더라도 굶기진 않겠다 정도의 책임감만 보여줘도 만족했을 사람일 것 같거든, 피해자가. 근데 그것도 자기는 뭔가 좀 수치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아니 병신이 그럼 노력을 하든가. 걔 하남자 새끼네.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지. 도망갈까봐 여자가. 그게 이제 좀 성관계 요구일 수가 있고. 그나마 성관계 아이 섹스충 새끼. 그나마 그거 가지고 이제 여자를 좀 통제하면서 내 손에 있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죽인 사건. 예. 좀 심리적인 문제가 큰 사건. 내면의 심리가 범행 동기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집구석 자체가 좀 병신이야. 형도 이상한 새끼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자빠져서 TV만 보고 있는 애비도 이상한 것 같고 집구석이 좀 이상합니다. 결혼을
이런 새끼랑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책임지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꼬여간 것 같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57회 믿음 욕망살이 새신부 유해영 사망 사건 봤고요. 상당히 좀 하남자 새끼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찐따 같네요. 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또 준비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